앞에서 배혜나 부처장님께서 굉장히 간략하게 핵심적인 내용들만 잘 말씀을 해주셨어요. 저는 이제 교수님들께서 이제 IUXL을 계속해서 들으셔야 되기 때문에 이 IUXL의 개념들을 조금 뜯어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또 우리 학교 구성원들이 생각하는 IUXL이 어떤 것인지, 그 다음에 이 IUXL이 어떻게 설계가 들어있고, 그리고 모듈형 교육과정이 만들어진 학과이지만 만들어야 되는 학과이기 때문에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이런 부분들, 그리고 이제 운영 사례와 이제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료 준비하면서 교수님들 덕분에 저도 2024년 그 2학기까지 운영된 최신 그 따끈따끈한 자료들을 좀 많이 살펴봤거든요. 그래서 점점 이렇게 발전하고 질적으로 좋아지고 있는 인제대학교 IUXL 문화를 실감을 하면서 재미있게 자료를 만들어봤습니다. IUXL 교육 모델이 사실 그 도입되게 된 그런 배경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학생들이 수업 시간에 너무 많이 자는 거예요. 수업이 재미없었을 수도 있고 피곤했을 수도 있죠. 그래서 맨날 술을 많이 먹었을 수도 있고요. 수업 시간 학생들이 너무 많이 자는 거예요. 수업이 재미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 팀장님과 의대 부총장님이 계신 이동 부총장님께서 수업 시간에 자는 학생들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수업이 재밌으면 되게 도움이 되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 수업을 바꿔보자라고 하면서 도입이 된 교육 모델이 IUXL 교육 모델입니다. 그래서 IU는 우리 학교에 이제 인재 유니버시티를 나온 거고요. 그리고 이제 경험과 협력과 탐구 중심의 교육이다라고 하는 IUXL 교육 모델이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저 인커리를 보시고 저 인커리가 E가 아니라 I가 아닐까라고 생각하시는 교수님들 많으실 것 같아요. 근데 저기 이제 그 인커리를 E로도 쓰고 I로도 쓰는데 보통은 I를 많이 쓰거든요. 근데 I를 쓰면 엑셀이 아니라 엑실이 되어버리는데 약간 어감이 좀 그렇죠. 그래서 엑셀이라고 좀 이렇게 단어를 만들기 위해서 진짜 E를 썼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영문에서도 E랑 I로 혼용을 하는 것 같아서 이렇게 IUXL 교육 모델이라고 이름을 붙이게 되었고요. 그래서 IUXL 교육 모델은 경험, 협력, 탐구 중심으로 학습자 중심의 교육을 실현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역량 기반 교육 모델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글로벌 보고서를 쓰면서 IUXL 교육 모델의 목표를 우리가 뭘로 하지? 목적을 뭘로 하지? 라고 하면서 그때 저희가 막 그 브레인스토밍을 하면서 찾아냈던 단어가 실생의 문제 해결이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학생들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리얼월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시키자. 이 실생의 문제 해결 역량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삶에서의 그런 문제일 수도 있고요. 우리가 직무로 가서 회사에서 겪게 될 그런 문제들일 수도 있고요. 나아가 우리 학교 생활에 관련된 그런 문제들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솔직히 경험, 협력, 탐구라는 단어는 너무 익숙하게 들어오지 않습니까? 경험한다, 우리 같이 협력해야 된다, 이거를 탐구해보자, 이런 단어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 저희 총장님께서 이제 하시는 말이 경험, 협력, 탐구를 모두 하는 대학교가 뭐가 있어라고 챗GPT에 치면 인지대밖에 안 나오는 거 하시더라고요. 굉장히 자부심 있게 말씀을 하시던데 우리 학교는 경험만 하는 게 아니라 경험하면서 학생들이 협력하고 그 가운데서 스스로 뭔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이러한 총체적인 문제 해결 역량을 갖추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IUXL이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IUXL 교육 모델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동떨어져서 교수님들 수업 한 단위에서 교과목을 운영하는 그런 교수학습법의 단위는 아닙니다. 그래서 학교 전체에서 우리가 IUXL 교육 모델이 교육 과정과 교과목 그리고 비교과에까지 모두 이렇게 교양까지 전부 다 이렇게 적용이 될 수 있고 그거를 위해서 학사적으로는 전공과 콘텐츠라던가 다정문제라던가 굉장히 다양한 그런 학사를 가지고 있고요. 그걸 좀 지원해주기 위해서 그 진로학사 코디네이터 교수님들이 다 계십니다. 계열별로. 그래서 그 교수님들께서 학생들의 이제 모듈을 선택을 하고 이제 교육과정과 그런 전공을 선택해 나가는 도움을 주실 수 있도록 이렇게 많은 활동들을 해주고 계시고요. 그리고 환경과 인프라도 캠퍼스 내 경험을 탐구 공간을 구축한다라고 하는 것이 저희 보고서의 핵심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하이브리드 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한 서울 스튜디오 구축이라던가 아니면은 현장 캠퍼스 연계 교육을 활성화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교사수 지원에서도 이 IUXL을 활성화하기 위한 다양한 교사수 방법이라던가 아니면은 그런 수업 역량이라던가 연구 역량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을 지원해 드리기 위해서
위해서 저희가 이렇게 많은 환경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네, 이러한 것들이 이렇게 순환적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것이 ISM 교육 모델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2022년에 시작을 해서 시범 도입을 했고 2023년에 그걸 좀 기초를 잡고 24년부터 구도화를 하면서 올해는 저희가 엑셀 인증제를 도입하기 위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엑셀이라는 것이 진짜 우리 학교 교육 모델로서 교육 과정이 이게 적절한 것인가, 이 교과목이 적절한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런 인증제를 마련하기 위해서 지금 인증제를 구축을 하고 있고요. 이런 교육 과정이라는 게, 교과목이라는 게 단순히 설계돼서 운영되는 게 아니라 그것들이 평가되고 활용하기 위한 것까지가 교육 과정의 한 그런 절차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단계로 지금 연구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IELTS는 단순히 교과목과 교육 과정에서 IELTS이다라고 보시기보다는 전체적으로 우리 학교에 학생들이 입학해서 졸업할 때까지 우리 학교 안에서 하는 모든 학습 경험이 경험하고 협력하고 탐구할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게 IELTS 교육 모델입니다. 그래서 교과목에서는 교과목의 수업 방법과 내용들이 학생들이 좀 경험할 수 있고 협력할 수 있고 탐구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우리가 구성을 해보자라는 것이고요. 교육 과정으로 와서는 저희가 그 전공별 선택제 하고 있는 그 학과들에서 모듈 교육 과정을 개발을 하고 있죠. 아까 부총장님 말씀해주신 것처럼 우리가 지금 모듈 교육 과정이 전공 단위에서 이렇게 그룹핑하는 수준으로 모듈이 만들어지고 있지만 아마 곧 그 융합 모듈과 공통 모듈의 공부가 시작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다양한 학과의 교수님들께서 모이셔서 이제 모듈들을 만드시면은 그게 합쳐지면 또 융합 전공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학교가 굉장히 지금 다변화하는 그런 상황에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러한 이제 교과목과 교육 과정을 현장 캠퍼스와 연계하겠다는 게 저희 교육과의 핵심입니다. 현장 캠퍼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이 인제대학교 김해 캠퍼스 안에서만 학습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 간호학과라면 병원에 갈 수 있겠고요. AI라면 AI 회사를 갈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우리 또 의공학부 교수님, 의공학부에서는 그런 것들 뭐라고 해야 되죠? 그 병원이나 이런 의료와 관련된 기구를 만드는 학과인 거죠. 그럼 회사라던가 병원과 콜라보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우리 교육학과는 학교 현장과 연계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굉장히 다양한 현장 캠퍼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려고 저희가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허브 캠퍼스와 거점 캠퍼스, 현장 캠퍼스를 두고 학생들이 다양한 캠퍼스에서 다양한 경험들을 할 수 있게끔 하자라고 하는 것이 저희 올시티 캠퍼스의 그런 측면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거점 캠퍼스에서는 경험 협력 탐구를 통해서 기초 역량을 강화하고 그리고 우리가 워크숍을 통해서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이런 다양한 활동들을 해보고 그리고 현장 캠퍼스에 가면 그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실제로 뭔가 문제를 해결해보고 뭐 변학을 하고 실험을 해보고 실습을 해보고 거기 있는 직원들과 소통을 해보고 이러한 이제 과정들을 통해서 실무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현장 캠퍼스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제 좀 잘된 케이스를 보면은 여기가 지금 특수교육학과 사례거든요. 특수교육학과에서 실제 수업은 클린러닝을 통해서 이루어졌다고 해요. 그리고 수업 시간에는 굉장히 다양한 학습을 합니다. 교환을 만들고요. 여기에서 학생들끼리 수업 시연도 하고요. 그걸 평가회도 하고요. 이때 평가회 할 때는 그 학교 현장에 실제 전문가가 와서 평가에 참여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영향을 길어진 것을 우리가 현장에 직접 나가서 수업도 해보고요. 그리고 이 학과에서는 여기에 했던 활동들을 지역화의 봉사와 연결을 해서 지역 아동기관에 이 교환을 실제로 활용을 해보거나 적용을 해보는 그런 식으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엑셀을 교과목과 교육과정 단위로 좀 설명을 드릴게요. 교과목은 아까 그 배당 부총장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저희가 교과목을 재설계를 하시고 IELTS 그 교과목을 운영하실 경우에 한 교과목당 100만 원씩 운영 지원금을 지원해 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재설계를 이제 간단한 보고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는데 그게 뒤에 있는 이 수업 계획서 작성 그걸 다 따라오시면은 그렇게 작성을 하시면은 그냥 그 보고서가 나오거든요. 또 그거 제출해 주시면 저희가 수업당 지금 100만 원씩 지원을 해드리고 있고 이 지원금은 학생 수업과 관련된 데서는 다 사용하실 수 있어요. 그 전문가 특강 부르셔도 좋고요. 학생들이랑 세미나를 하고 싶다면 거기에 가가비로 활용하셔도 좋고요. 아니면 수업에서 여기 우리가 밖에 나가고 싶다라고 하시면 현장 체험비로도 활용을 하실 수 있고
우리 그 이공계열에서는 그 실험 재료로도 좀 같이 활용을 하시기도 하고요. 그리고 교과목에다가 저희가 또 그 학과에 드리고 있는 지원금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모으시면은 수업에서 하고 싶은 것들을 좀 충분히 하실 수 있는 그런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설명 들어보시고 이 정도면은 해볼만한데 내 수업에서 이건 해볼만한데 라고 생각이 드시면은 저희 아직 그 공문이 안 나왔거든요. 시행문이. 시행문 나갈 때 꼭 참여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교과목 클리어링으로서 IOSL이라고 하는 거는 교과목에서 IOSL 경험, 협력, 탐구가 녹아있는 수업을 하자라는 거예요. 그냥 쉽게 말하면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단순히 교수님 혼자서 지금 막 떠들고 있는 수업은 엑셀이 아니라는 거죠. 제가 지금 교수님들 앞에서 혼자 막 떠들고 있지 않습니까? 이건 엑셀이 아니라는 거예요. 엑셀이 되려면 교수님들과 계속해서 이제 질문하고 상호작용하고 교수님들 뭔가 만들어보시죠. 이거 해보시죠. 라고 해서 뭔가 결과물이 만드는 특강을 했다. 라고 하면 엑셀 기반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가 워크숍 때는 그렇게 많이 하는데 오늘 교수님들께 좀 안내를 드리기 위해서 저 혼자 지금 떠들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수업 시간에도 교수님 혼자 떠드는 수업을 엑셀이라고 하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제외한 모든 수업은 지금 좀 약간 열어놓고 엑셀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엑셀 교과목이라고 저희가 카운팅을 할 때 기준은 수업 계획서 작성하실 때 보면 강의식 비율을 체크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비율이 50% 이하면 엑셀 수업이라고 카운팅이 됩니다. 그래서 강의식 수업을 아예 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학생들도 당연히 뭔가 알아야 활동을 하고 뭔가 알아야 만들어보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강의식 수업을 하되 그거를 너무 일반적으로 전달식 수업으로 하지 말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수님들께서 많은 질문을 하신다거나 학생들이 토의를 한다거나 뭔가 둘이서 이제 친구들끼리 역할극을 해본다거나 거기서 뭐 수업 시간에 다른 활동들을 하면 그것은 이제 엑셀 수업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게 엑셀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 내용과 관련된 부분에서도 단순히 우리가 이론을 가르치기보다는 아까 그 말을 했던 우리가 그 직무에서 필요한 가치와 태도를 기르기 위한 기능을 익히기 위한 그런 내용이 포함되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엑셀의 교과목입니다. 그러면 쉽게 말해서 저희가 그 뒤에 보면은 지금 계열별로 약간 이 IOSL 수업 모델에서 어떤 것들이 좀 적용될 수 있는지를 예시로 드렸거든요. 그걸 이제 참고해 보시면 좋겠지만, 여기 지금 계시는 교수님들 중에서 제가 봤을 때 제일 엑셀에 적합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학과가 AI 교수님. 네네네. AI는 그냥 단순히 이제 학생들이 이론을 아는 게 아니라 직접 해봐야 되지 않습니까? 실습이 좀 많죠, 교수님. 네, 그런 학과들은 다 거의 다 엑셀 학과예요. 그리고 저희 간호학과 교수님도 계셨던 것 같거든요. 간호학과도 엑셀을 굉장히 잘하고 있고요. 거기서는 엑셀로 아예 수업 모형을 만드셨더라고요. 수업 모형을 만드셔서 직접 운영해 보시고 그걸로 이제 그 평가와 활용까지 이렇게 해서 굉장히 체계적으로 간호학과는 교육과정 운영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체계적으로 엑셀을 하고 있는 학과고, 그리고 사회복지학과도 굉장히 좀 할 수 있는 것들이 많다 보니까 교수님들이 굉장히 열정적으로 하고 계시고, 저는 이번에 교수님들 보면서 이 학과도 되게 엑셀에 좋겠다라고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응급구조학과가 우리가 간호학과랑 마찬가지로 우리가 응급 환자를 어떻게 처치를 하면 될지 아무리 잘 배워도 이 사람이 실제로 나갔을 때 내가 겪어보지 못했다, 아니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실제로 환자가 너무 심각한 상태일 때 그런 멘탈이 무너진다던가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학교에서 굉장히 많은 다양한 시뮬레이션이라던가 이런 실험 실습들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뿐만 아니라 다양한 학과들에서도 이론을 응용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조금 떠올려 보시면은 내 수업에서도 이건 충분히 적용해 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엑셀에서 경험 협력 탐구에 대해서 개념을 조금 할 건데요.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개념만은 저희가 학문적으로 만들어낸 개념이 아니고요. 이거는 인제대학교에 지금 재학 중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FGR을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과 교수님들께 경험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어떤 경험이라고 생각하세요? 라고 이제 얘기를 하던데, 그 학생이 한 명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첫사랑에 성공을 했으면 경험이고 실패를 했으면 추억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1학년 학생이어서 너는 20살인데 그 말이 무슨 의미인지는 알고 하니? 뭐 이런 얘기들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경험에 대해서 뭐 이런저런 얘기들을 많이 해봤었는데 학생들이 했던 말들을 종합을 해보니까 경험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거죠. 어떤 의미 있는 활동이에요. 의미 있는 활동을 통해서 경험을 하고 그리고 그것들을 우리 학생들이 언제든지 꺼냈을 수 있는 거예요. 수업에서도 꺼냈을 수 있고 실생활에서도 꺼냈을 수 있고 졸업 후에 취업을 하고도 꺼냈을 수 있는 자료가 되는 것이다 라는 얘기를 했고 그래서 이것들이 쌓이면 본인이 실수를 덜하게 되고 긍정적으로는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게 경험이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몇개하는데 굉장히 똑똑하지 않습니까? 굉장히 저는 이 단어들을 들으면서 똑똑하다 이런 생각들을 했는데 그래서 이 의미 있는 활동이 그런 걸까? 핵심은 의미 있는 활동이었거든요. 의미 있는 활동이 뭘까? 첫 번째는 직접 해보는 거. 그래서 실제로 수업 시간에 실험 실습해보면 재밌고 현장 실습하면 재밌고 토익토론도 재밌고 실제로 뭔가 해보면 재밌고요. 그래서 실제로 자기가 해보는 것들을 의미 있는 활동이라고 봤고요. 또 하나는 책이나 영상이나 강의나 특강 이런 자료들을 통해서 간접 경험을 하는 것도 굉장히 의미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전문가 특강을 하는데 그냥 앉아가지고 멍 때리고 앉아서 저 사람이 무슨 말을 하나 이런 거는 의미가 없겠죠. 근데 평소에 내가 정말 관심 있었던 그런 분야에 거기에 더 유명한 사람이 와서 선배님이 와서 하는 얘기에 학생들이 굉장히 집중을 하고 그걸 들으면서 나도 저런 사람이 되고 싶다. 나도 그런 걸 하고 싶다.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학생들한테 어떤 수업이 재밌었어?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이론식 수업이 다 재미없다고는 안 했어요. 교수님이 혼자서 일반적으로만 얘기를 하면 재미없대요. 근데 교수님께서 어떤 얘기를 해주시면서 현장에서 이런 일이 있었는데 그걸 이렇게 대처를 했었어. 너희랑 어떻게 할 것 같아? 라던가 아니면 이런 문제가 있었을 때 이런 사례들이 있었는데 봐봐 이런 사례들이 있어 라고 하면서 사례를 기반으로 해서 다양한 자료들을 같이 간접 경험을 해주게 하면 학생들은 거기에서 굉장히 의미를 느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힌드대학교에서 말하는 경험이라고 하는 것은 이 단순히 강의식 수업에서도 듣는 것이 아니라 그걸 듣거나 읽음으로써 자기만의 언어로 이해를 했을 때 그걸 경험이라고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도 그냥 수업 시간에 이렇게 앉아서 듣고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듣고 나면 자기만의 언어로 이해를 한다. 이 본인의 언어로 바꾸고 이해한다라는 이 그 워딩을 많은 학생들이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런 작업들을 통해서 학생들이 이제 기억을 하는구나라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직간접적으로 이렇게 경험한 것을 다른 수업이나 실제 현장에서 활용함으로써 내가 경험했다라고 인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수업 시간에 이제 무조건 교수님께 이런 말을 많이 해요. 저는 해야 될 내용이 너무 많아서 경험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럴 시간이 없어요 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 내용을 단순히 강의식이 아니라 학생들이 생각할 수 있게끔 그러한 기회가 열린다면 그것 또한 경험 학습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 경험 학습은 홀도의 경험 학습 이론인데 우리 학교에서도 이러한 것들을 강조를 하고 있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경험이라고 하는 것은 체험이 아니라 경험이에요. 체험은 단순히 한 번 보고 끝 이거고 경험이라고 하는 것은 가서 내가 무언가를 보면서도 생각을 해서 이거는 나의 이것과 연결이 되겠구나 이런 다양한 생각들을 할 수 있는 게 경험이라는 거고요. 그리고 나서는 학습 과정에서 성찰을 하게 되는 거죠. 이 경험이 나한테 어떤 의미였을까? 저 의사는 왜 저렇게 했을까? 저 선생님은 왜 그때 왜 저렇게 했을까? 나랑 어떻게 했을까? 이런 성찰들을 해보고 그리고 그런 것들을 내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개념이나 지식과 연결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나만의 언어로 바꾸는 작업이 이때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이 운동적 실험이라고 해서 다른 데에서 이걸 적용해보고 전이시켜보는 겁니다. 이거 콜프의 그 경험 이론이거든요. 근데 이 이론의 단계가 딱 우리 학생들이 말한 내용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이론을 몰라도 우리 학생들은 경험학습을 하면서 이런 것들을 이미 느끼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교수님들께서 생각을 하셨을 때 내 수업에서 경험학습이 일어나려면 이러한 것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수업이 좀 구조화되면 좋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두 번째는 협력학습입니다. 협력은 우리 학생들이 했던 말에 2사람 이상의 사람들이 모여서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의견을 모으고 최종적으로 더 좋은 결과물을 만들 수 있도록 이끌어 나가는 과정을 협력이라고 합니다. 협력 많이 해보셨죠? 우리 그 대학 다닐 때도 팀과제 많이 해보셨죠? 어떠셨어요? 교수님들 솔직하게. 팀과제가 좋으셨어요? 개별과제가 좋으셨어요? 어떠셨어요? 우리 제일 최근에 대학을 다니신 교수님이 아니실까 싶은데요. 팀별이 좋았어요. 팀별이 좋으셨어요? 왜 좋으셨어요?
잘하는 사람 뒤에 묻어가요. 잘하는 뒤에 묻어갈 수 있어. 좋습니다. 교수님 어떠셨어요? 저는 개별, 왜 개별이 좋으셨을까요? 그냥 혼자 하고 혼자 책임질 수 있어. 혼자 하고 혼자 책임질 수 있어. 저희 우리 학생들이 같은 말을 똑같이 해요. 저희가 학생들 한 50명을 FGI를 하면서 물어봤어요. 팀 vs 개별. 뭐가 앞선됐을 것 같으세요? 개별. 정확하게 절반, 반반이에요. 근데 개별을 선택한 학생들이 협력 학생 싫은 이유는 똑같았어요. 무임승차. 쟤네는 한 거 없는데 나랑 같은 학생 없는 게 불공정하다. 불공정하다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쓰더라고요. 그리고 그 개별학습은 나 혼자만 잘하면 내 역량이 뛰어나면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고 더 잘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근데 개별학습 재밌는 점은 개별학습이 좋다고 했던 친구들도 협력학습의 필요성이라던가 그런 의의에 대해서는 인정을 한다는 거죠. 협력학습하면 좋아요, 재밌어요. 근데 이런 것들 때문에 싫어요라고 했던 첫 번째가 무임승차고요. 두 번째가 이제 그런 평가에 대한 불공정,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수정이 보완이 될 수 있다면 협력학습 좋을 것 같다. 협력학습은 그래도 집단지성이 일어난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인정한다라는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를 잘 생각해보면 우리가 수업 시간 했던 많은 협력학습들, 대학 때 대표적인 게 뭐가 있었죠? 교수님 대학 때 협력학습 같은 뭐를 제일 많이 하셨어요? 팀플, 그 다음에 팀별 발표, 조별 발표 많이 했죠. 조별 발표가 교수님 같은 문제를 해결하는 걸까요? 우리 조별 발표할 때 어떻게 해요? 우리 4명 딱이죠. 자료 수집, PPT 만들고 발표하고 질문한다. 이게 협력일까요? 그거를 이제 잘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협력이라는 단어가 있고요, 협업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협동이라고 하죠. 협동은 우리가 하나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파일을 나눠서 이 파일만큼의 해서 합치면 하나가 완성이 되는 걸 협동이라고 해요. 협력이라고 하는 거는 이 파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같이 해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업 시간에 우리 이 문제를 해결해보자라고 하면은 나눠서 나 1, 2, 3, 4단계 할 게가 아니라 1단계에서 우리 다 같이 이제 그 브레인스토밍을 하고요. 2단계에서 이거 만들자 그려보고요. 세 번째에서 우리 그런 실행해보자 하고요. 네 번째에서 해보자 라고 하는 하나의 문제를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공동의 목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는 과제를 협력학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협력과 협동을 구별할 수 있으면 내가 수업 시간에 내주는 이 과제가 학생들에게 협력일까 협동일까를 잘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과제를 수행할 때 뭐 5명이 n분의 1로 나눠서 해결할 수 있는 과제라고 하면 그건 협동 과제라는 거죠. 그것도 분명 좋아요. 자기만의 책임이 다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러면 협동 과제를 준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학생들이 여기에서 무임승차하지 않고 뭔가 평가가 공정하다고 생각을 할 수 있으면 돼요. 그런 방법 중에 하나가 교수님들께서 요즘 많이 쓰시는 게 동료평가를 많이 하십니다. 동료평가라고 해서 제가 학교 다닐 때는 팀 간 평가를 많이 했거든요. 제가 다른 팀의 점수를 주는 거죠. 요즘은 팀 내 평가를 많이 합니다. 우리 같은 팀에서도 같은 조에서도 이제 각각의 기여도를 평가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교수님들마다 굉장히 다양한 방법을 쓰시기도 해요. 뭐 최고점, 최저점을 빼고 평균을 낸다던가, 아니면은 뭐 나를 빼고 이제 평가를 하게끔 한다던가. 동료 평가에도 학생들이 불만이 어느 정도는 있어요. 어떤 것들이 있냐면 단합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조에서 얘가 싫은 거예요. 이 친구가 싫은 거예요. 그럼 이 친구한테 그냥 몰빵을 해서 점수를 낮게 준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것도 교수님들께 여쭤보면 학생들은 그게 불공정하대요. 교수님들께 여쭤보면 그 교수님들은 뭐라 하시냐면 그런 걸 확인을 하시고 답장 듣는데요, 그 조이. 그래서 왜 점수를 이렇게 줬냐라고 물어보면은 이 조에 갈등이 있었구나 이런 것들이 느껴지신다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걸 이제 반영을 해서 조금 한다던가 그런 게 있었고, 저는 수업을 하면서 인상 깊었던 게 그 주관식을 쓰게 좀 했어요. 그래서 동료평가를 다 하고 나서 자 마지막으로 하고 싶었던 말이 있으면 다 해라 이렇게 주면은 학생들이 이제 했던 말이 누구는 하나도 안 했고요. 솔직히 말하면 이 조에서 이 사람이 다 했어요. 그래서 저도 이 사람한테 굉장히 고맙고 이런 기회 이렇게 쓸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너무 좋았다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 주관식을 제공했던 이유가 뭐였냐면 한 번은 수업이 끝나고 조별 과제가 다 끝나고 평가하기 전에 메일을 하고 받았습니다.
진짜 이 말 안 하고 싶고 서민으로서 치사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조의 땡땡땡님은 1도 하지 않았어요. 나타나지도 않았고 조별과제에 참여도 안 했는데 같은 점수를 받는 것은 너무 불공정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변경해 주세요 라고 메일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이거에 대해서 할 말이 많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주관식을 열었는데 실제로 많은 교수님들께서 동료평가에서 이렇게 주관식을 조금 쓰게 했을 때 조금 더 학생들이 소통한다고 생각을 한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혁신처에서 교사학습 방법이나 이런 부분들을 연구를 하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동료평가를 어떻게 하면은 조금 효과적으로 할 수 있을까라는 우리가 평가를 어떻게 공정하게 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도 계속해서 저희가 연구를 하고 교수님들께 좀 안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협력학습이 제대로 협력할 수 있도록 그 안에서 집단지성을 느끼고 책임감을 느끼고 함께 뭔가 한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협력 과제가 만들어져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세 번째는 이제 탐구학습입니다. 탐구는 사전 찾아보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어떤 것을 깊게 파고든다라는 의미가 있고요. 두 번째는 새로 구할 국가를 써서 국가 탐구에서 새로운 것을 구한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학이라는 곳은 어쨌든 간에 그런 전공에 대한 깊이 있는 학습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전공 지식을 깊이 있게 학습한다. 근데 여기에서 깊이 있게의 그 필수 선행 조건이 있습니다. 자기 주도적인 겁니다. 교수님이 깊이 있게 학습시키시는 게 아니고 교수님이 100개 말해줘도 학생이 앉아서 오늘 점심 뭐 먹지 오늘 다인 메뉴는 뭐더라 생각을 하면은 거기서 10개가 들어갈까 말까라는 거예요. 학생들이 실제로 공부를 한다는 것은 자기 주도적으로 공부를 하는 거예요. 교수님도 공부하시면 재밌으시죠? 논문 쓰실 때 재밌으시지 않아요? 뭔가 몰랐던 걸 알 때? 그래서 교수는 우리 그 공부하는 학자의 집단은 뭔가 새로운 것을 알 때 재밌고 가끔 뭐 계제가 됐다 이러면은 좀 희열이 느껴지고 쾌감이 느껴지고 그런 맛에 공부하고 좀 쓰는 것도 있다고 보거든요. 근데 우리 학생들도 너희는 언제 공부가 재밌더라고 하면은 수업을 듣는데 교수님 하는 말에 이게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채팅도 찾아보고 뭐 이것저것 찾아보고 구글링도 해보고 책도 찾아보고 논문도 찾아보고 그렇게 해서 뭔가 알게 됐을 때 너무 즐겁더라는 거예요. 우리 인제대학 학생들도 그런 학생들이 많아요, 교수님들. 이 말의 요점은 교수님들이 학생들한테 많은 거를 주입해 주는 것보다 차라리 이거 뭐게 이거 궁금하지 이거 뭘까 해서 얘네들이 그거를 실제로 스스로 찾아보고 그거를 구할 때 훨씬 학습효과가 좋았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 새로운 것들을 찾아내는 거죠. 문제를 해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수업에서 우리 PBL이라고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문제를 주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학생들의 경험을 통해서 이 프로젝트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수업들이 탐구 수업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이러더라고요. 일정적으로 습득하는 게 탐구는 아닌 것 같다. 그래서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우리는 이미 그런 지식과 정보들을 얻었고 그것들을 저희 단어를 막 터졌습니다. 지적 내면화 과정. 학생이 무슨 단어예요? 1학년 학생이요. 지적 내면화 과정을 통해서 내 것으로 만들고 그걸 종합해서 새로운 걸 만드는 것을 탐구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수님들이 수업하실 때 이러한 것들을 고려하셔서 학생들이 이런 역량을 기를 수 있고 이런 것들을 협력할 수 있고 탐구할 수 있도록 수업이 구조화가 된다면 굉장히 훌륭한 수업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가 교육 전략이 경험, 협력, 탐구에 따라서 이거는 그냥 저희가 예시로 무형화를 한번 해보는 거예요. 이러한 것들이 여기에 포함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러면 교수님들께서 강의식 수업은 절대 엑셀이 아닌가요? 라는 말에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강의식 수업도 충분히 엑셀이 될 수 있습니다. 단 그 강의식 수업이 교수님들께서 일방적으로 혼자 말씀하시는 거는 강의식 수업, 그냥 일방적인 강의식 수업이고 학생들과 다양한 소통이라든가 상호작용, 활동들을 통해서 강의식 수업이 이루어지는 것은 가족 경험으로서 경험에 해당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협력은 너무 팀 기반 학습, 문제 기반 학습 이런 것들이 있을 거고 탐구에서도 우리 PBL이라던가 조사, 학생들이 직접 실험 실습하고 실기하고 참석하는 그런 부분들 일부 그런 강의식 수업은 탐구에도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예시로 나눠 놓은 거기 때문에 교수님들께서 내 수업에서 이 강의식 수업은 경험에 가까운 것 같아. 탐구에 가까운 것 같아. 이런 부분들은 같이 조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열별로 저희가 어떤 것들이 좀 포함될 수 있을지 이렇게 예시를 좀 작성을 해드렸으니까 참고를 해보시면
하는 교육과목이고요.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교과목 재설계를 하면서 그 앞에 그 성과에서 그 아까 400몇 개라고 나왔었던 건 2028년 1학기까지 그 교과목이고요. 실제로 2028년 2학기까지 했을 때는 교과목이 800몇 개가 됩니다. 그래서 22년에 61개에서 24년에 800몇 개까지 굉장히 많은 이제 비약적인 발전이 있었는데 이때 카운팅 조건이 강의식 비율 50% 이하의 교과목을 얘기를 한 거고요. 그래서 그 중에서도 저희가 엑셀에 맞추어서 교과목을 재설계를 해보자라고 해서 작년에 그 32개의 교과목을 재설계를 했었습니다. 이 교수님들께서는 이 교과목을 아까 말씀드렸던 내 수업을 경험, 협력, 탐구가 녹아날 있는 교과목을 다시 재설계를 해주셨고 이때 그 지원금을 받으셔서 그런 것들을 좀 실현할 수 있는 수업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근데 교수님들 재밌는 게 뭔지 아십니까? 지금 학과들에서도 보면은 지금 엑셀 지원을 받고 있는 학과가 있으시고요. 안 받고 있는 학과들도 지금 많으시거든요. 교수님들 중에. 그 촬영 중에서 이런 말 써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거기도 워거 공문이 안다고 하죠. 엑셀도 지원을 받아보신 학과에서는 먼저 전화가 오세요. 올해 언제부터예요? 1학기 지원 언제 받을 수 있어요? 전문가 오늘 부를 수 있어요? 그럼 계속 전화가 오시거든요. 그래서 곧 할 거다, 4월 되면 시행은 갈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한번 이렇게 해보면 바꿀만 하네. 왜냐하면 학생들이 바뀌어가는 게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교수님들 나중에 수업 계획 부분 들으시면서 이거는 해볼만 한데 라고 생각을 하시면 저희 시행령 나갔을 때 꼭 참여를 많이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는 교육 과정 조직 원리로서 IUSL이에요. 이게 모듈형 교육 과정을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 모듈형을 하기 전에는 그 교육 과정 단위, 그러니까 전공 단위, 그다음에 교양 단위, 비교과 단위에서 IUSL이 녹아나야 된다는 거고, 우리 이제 인제대학교는 전공 교육 과정이 다 모듈형 교육 과정으로 조직이 될 것이기 때문에 교육 과정 조직 원리로서 IUSL이 모듈형 교육 과정을 논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모듈형 교육과정은 그냥 모듈이 아니고요. IUSL 기반 모듈형 교육과정입니다. 그 말이 뭐냐면 모듈 교육과정 자체가 IUSL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듈형 교육과정에 만약 교과목이 4개라면 그 중에 50% 이상은 무조건 IUSL 교과목이어야 돼요. 아까 말씀드렸던 경험, 협력, 탐구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교과목이 50% 이상 포함된 모듈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 학교의 모듈을 좀 살펴보시면 이건 학과에서 작년에 만드신 모듈이에요. 그래서 학과에서는 핵심 모듈과 심화 모듈을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름이 약간 핵심이라고 해서 필수이고 심화는 더 이렇게 깊은 단계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 용어는 좀 변경, 수정이 좀 필요한 부분인데 핵심 모듈은 심화 모듈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심화 모듈은 전공 직무 연계 모듈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그냥 역량들을 묶어서 교과목들을 클러스터를 한 게 아니고요. 우리 학과를 졸업하고 현장에 나갔을 때 이 학생들에게 필요한 직무 역량을 핵심 직무를 나누고 그 핵심 직무에 따라서 모듈을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이거 만드실 때 필수 조건이 현장 전문가의 자문과 그런 현장 전문가와 함께 하는 것을 필수로 이렇게 지정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과를 졸업하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교수님 맨 앞에 계셔서 AI 학과를 졸업했어요. 학생들이 가질 수 있는 직업군이 뭐가 있을까요? 저희 인제대 졸업하면 의료 영상 처리. 의료 영상 처리. 그럼 의료 영상 처리 모듈이 하나 만들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사회복지학과 교수님 사회복지학과를 졸업하고 학생들이 가질 수 있는 직업군이 뭐가 있을까요? 굉장히 다양한 영역이 있을 수 있는데 한국의 학자는 이제 지역사회 네. 그러면 지역사회 복지 전문가와 같은 그러한 그 모듈들이 생길 수 있는 거예요. 실제로 사회복지학과에서 만들어진 모듈을 보면 그 모듈이 있어요. 네. 그런 식으로 이제 모듈을 저희가 만드는 거죠. 그냥 교수님들이 가르치고 싶은 모듈을 만드는 게 아니라 우리 학생들이 졸업을 하고 이런 직업군에 갔을 때 이런 핵심 직무를 꼭 할 수 있어야 돼 라고 하는 것을 중심으로 심화 모듈을 만드셨어요. 근데 우리가 사회복지학과에서 모듈이 예를 들어서 4개가 있어요. 근데 사회복지학 개론 같은 경우에는 여기 4개에 다 필요하겠죠. 그러한 모듈들을 뽑아서 꾸러미를 만들어 놓은 게 핵심 모듈입니다. 그래서 핵심 모듈은 이렇게 그 모듈들에서
중에서 중복되는 것을 골랐으니까 필수 교과목이나 기초 교과목일 가능성이 높죠. 그렇다고 해서 이 핵심 모듈이 필수 이수는 아니에요. 그냥 학생들에게 심화 모듈 A를 듣기 위해서는 핵심 모듈에 있는 A, B, C를 듣고 와야 돼 라고 권장하는 것이지 이 핵심 모듈을 다 들어야만 심화 모듈을 이수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심화 모듈, 직무와 연계된 심화 모듈은 하나 이수할 때마다 학생들에게 마이크로 디그리가 수여됩니다. 그래서 이게 그 졸업할 때 그 졸업장에 그 마이크로 디그리명을 기입을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핵심 모듈이라기보다는 이 심화 모듈을 이수하기 위한 이제 조건이기 때문에 마이크로 디그리가 이수되는 모듈은 아니에요. 그래서 얘는 모듈을 그냥 빼시고 그냥 이거를 듣기 위한 사전 교과목을 모아놨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 심화 모듈들이 이번에 학과들에서 집중적으로 개발을 하셨던 모듈입니다. 그리고 이제 학과에서 이렇게 모듈을 만들고 두 번째 이제 다른 모형은 융합 모듈이 있습니다. 융합 모듈은 우리 전공뿐만 아니라 지금 아까 교수님께서 AI랑 의료 말씀하셨죠? 그러면 의공학부 교수님 한번 계셨던 것 같거든요. 의공학부 교수님 혹시? 네. 의공학부 교수님이랑 AI 교수님이 모이셔가지고 융합 모듈 하나 만드실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AI 기술을 활용을 해서 의료기기를 만들 수 있을까? 그걸 어떻게 이러한 전문가를 키워내기 위한 모듈을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간호학과 교수님과도 마찬가지로 간호학과 교수님과 응급구조학과 교수님 이렇게 또 콜라보가 되면 또 새로운 게 만들어질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교수님들께서 저희도 혁신자에서 교수권 모임을 합니다. 거기 이번 올해 주제 중에 하나가 융합 모듈 개발이에요. 그래서 좀 교수님들께서 우리 전공이랑 이 전공이랑 만나면은 재밌는 거 뭔가 만들어질 것 같은데 라면은 많은 지원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전공과 전공 간의 융합도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교양에 있는 교과목과도 융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산업체와도 연계가 가능하겠죠. 예로 이거 하나 보시면 2023년에 만들어졌던 모듈인데요. 식품영양학과랑 반려동물학과가 콜라보했습니다. 그러면서 요즘 저는 이제 강아지를 키우기 때문에 굉장히 혁신적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여기에서 펫푸드, 강아지 사료라던가 간식이라던가 이런 전문가를 양성하는 모듈이에요. 이때 조건은 산업체의 종파 중인 산업체가 반드시 이 모듈에 같이 수업을 하게끔 되어 있었어요. 실습이라던가 이런 부분에서 그렇게 해서 나가는 마이크로 디그리명이 푸드 전문가 디그리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다양한 전공 산업계가 함께 모듈을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지역사회와 이렇게 관련된 같이 이렇게 콜라보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융합 모듈을 저희가 아마 조만간 그 폼을 좀 만들어서 교수님들께 공모가 나갈 예정이에요.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께서 많이 참여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공동 모듈이 있습니다. 이 공동 모듈에 전공과 상관없이 모든 학생이 이수 가능한 공통 직무 연계 모듈이에요. 어떤 말이냐면 마케팅 전문가 모듈이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좀 경영학과 학생들은 마케팅이 중요하니까 듣겠죠. 근데 제가 예를 들어서 반려동물학과 학생인데 나는 졸업하고 나서 우리 강아지와 관련된 창업을 하고 싶어. 그렇다면 내가 창업을 하려면 마케팅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겠죠. 우리가 다른 학과에 다닌다고 하더라도 디자인과 관련된 학과를 다닌다 하더라도 나는 졸업하고 뭔가 회사에 들어가서 디자인과 관련된 마케팅을 하고 싶어라고 하면 경영학과에서 연예 마케팅 전문가 모듈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 AI도 마찬가지죠. 저는 요즘 되게 많이 듣고 싶은 게 그런 쇼츠 만들고 이런 것들 AI 요즘 유행하고 있는 지브리 같은 그림 저는 아무리 그려달라 해도 제가 원하는 대로 안 그려주더라고요. 사진을 조금 더 예쁘게 그려달라 했는데 GPT랑 맨날 싸우고 있는데 그런 우리가 AI 전공이 아니더라도 많은 이제 학생들이 그것과 관련된 궁금한 게 많을 거거든요. 그런 학생들을 위해서 여는 모듈이 공통 모듈입니다. 그래서 교수님 잘 생각을 이제 해보셔야 되는 게 저희 학교가 지금은 학과 체제이지 않습니까? 저희가 내후년이 되면 학과가 없어집니다. 교수님께서 AI 소프트웨어 학부로 들어오셨고, 오셨고, 사회복지학과 오셨고, 의공학부, 응급구조학과 이렇게 오셨지만 이제 내후년이면 학과가 없어집니다. 학과가 없어지고 전공단이 남았습니다. 그러면 나는 어떻게 살아남아야 되는가? 우리는 이제 모듈로 살아남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모듈이 학생들에게 인기가 없으면 폐지가 돼요. 폐강이 돼요. 그러면 내 책임 실수 어떡하지?
라고 생각을 했을 때 현실적으로 공통 모듈이 굉장히 재밌는 되게 유용한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는 이런 공통 모듈이 하나 만들어져 있으면 그런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처럼 우리가 그 학과가 없어지고 전공체제로 바뀌면서 모듈이 이제 우리 교육과정의 단위가 될 것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좀 생각을 많이 해주시고 모듈을 만드실 때도 그냥 그 과목을 이렇게 헤쳐한다라는 생각보다는 진짜로 이 모듈을 통해서 우리 학생들을 어떤 전문가로 양성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모듈을 만드시고 그 과목을 설계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렇게 그 전체 워크숍도 여러 번을 했고요. 그리고 모듈 학과들을 다 찾아다니면서 컨설팅을 했었어요. 그래서 전체 워크숍을 오지 못했던 교수님들도 계셨기 때문에 학과들마다 찾아다니면서 모듈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하고 서식 설명도 드리고 컨설팅도 이제 해드리고 이런 식으로 다 찾아뵈었었고요. 지금도 만약에 학과에서 모듈을 수정하고 싶으시다던가 아니면 모듈을 아직 개발하지 않은 학과들에서는 이렇게 그 요청을 해주시면 언제든지 저희는 달려갑니다. 그리고 이걸 하고 나서 핸드폰 교수님 전화도 엄청 많아졌어요. 그 모듈 맨 전화 와가지고 이거 이렇게 우리 학과 설정을 했는데 이게 맞나요? 이런 전화 굉장히 많이 주셨는데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그래서 교수님들 학과에서 만약에 이제 이 작업들을 하시게 된다면 그 궁금하시거나 필요하신 게 있으면 진짜 언제든지 혁신처로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렇게 21개의 학과에서 모듈을 개발을 했고 총 109개의 심화 모듈이 개발되었습니다. 나머지 이제 7개 학과가 올해 속해이고 이 21개의 학과들도 만들어진 모듈들을 좀 더 검토를 좀 하고 좀 디벨롭 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모듈에서 저희가 필요한 내용은 이 정도예요. 그래서 모듈에 책임 교수님이 계실 거고 왜냐하면 한 모듈을 교수님 혼자서 하실 수도 있지만 학과의 여러 교수님이 함께 한 모듈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책임 교수님이 지정이 되고요. 그리고 핵심 직무, 그러니까 지역 정책 예방, 시장활동 기획이라고 하는 핵심 직무를 달성하기 위해서 지역사회 경제 예방이라고 하는 모듈이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이 모듈에 대한 전공 역량과 모듈의 개요, 역량, 교육 목표, 그리고 학점과 이 교권 편성에 보시면 iOS 여부가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모듈에서는 iOS 교과목이 3개가 포함이 되고 여기에서는 지금 모든 교과목이 iOS를 기반으로 하겠다 되어 있고 여기에서는 4개 중에 교과목이 iOS이고 한 명으로 프로젝트로 운영을 하겠다라고 이렇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그 모듈 개발의 기본 폼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 작업을 작년에 많은 학과들에서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페푸드 전문가 모듈이 있고 이거는 AI 기초 모듈을 AI 그 김경희 교수님 쪽에서 했었던 건데 그 지금 AI 마이크로 디그리 기초라고 하는 모듈이고요. 얘는 교양에 있는 파이썬과 AI 데이터 시각화 프로그래밍 이 교과목과 그 다음에 AI 빅데이터 학부에 있는 이 3가지 교과목을 함께 융합을 해서 만들어진 AI 기초 모듈입니다. 이런 식으로 다양한 이제 융합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운영 사례 중에 하나는 식품공학 프로젝트 모듈이라고 있어요. 이거는 저희 교무처장이 학과가 식품영양학과다 보니까 굉장히 선제적으로 많은 걸 해보고 싶으셨던 거죠. 그래서 저희가 프로젝트랑 관련된 그런 학과 제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교과목 3개를 인위적으로 프로젝트화 하셨어요. 그렇게 해서 작년 1년을 쭉 운영을 해보시면서 여기서 그냥 이론만 하는 게 아니라 교수님 3분이 콜라보를 했더라고요. 교수님들이 콜라보를 해서 팀을 만들어서 그 학생들과 함께 이론도 하고 팀 프로젝트도 하고 현장학도 가고 직접 실험을 하고 실습 제도를 만드는 것까지 그리고 이제 뭐 다른 수업에서는 이렇게 뭐 포장해서 뭔가 판매할 수 있는 그런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것까지 이렇게 수업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사례가 있고요. 그리고 이거는 작년에 실시되었던 굉장히 따끈따끈한 사례인데요. 5과목을 가지고 모듈을 만드셨고요. 이 모듈형 교육과정은 국내 교육과정과 국외 현장 캠퍼스 교육과정으로 운영됩니다. 그래서 이 모듈 안에서 뭐 어떤 교과목은 국내에서 학습을 하고 그리고 어떤 학점은 해외에 나가서 그 오스트리아에 있는 현장 캠퍼스에서 이론한 것을 실제로 만들어내는 그런 제도로 이어지는 이런 모듈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런 것처럼 모듈을 만드실 때 내 수업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현장 캠퍼스가 뭐지? 라고 생각을 하셔서 콜라보를 하시면 훨씬 재밌는 수업을 만드실 수 있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저희가 블루파월이 되면서 이런 현장 캠퍼스 프로젝트 이런 수업에 대해서는 굉장히 전국적인 지원을 해드리고자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재밌는 수업들을 구성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하나는 모듈 말고 전공 교육과정, 그러니까 학과에 지원했던 것들을 보면은 간호대학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IUS 교육 모델을 기반으로 해서 시뮬레이션 그 교육과정을 만드셨더라고요. 그걸로 이제 그 운영을 해보셨고 게임학과에서도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했고 그 학과에서 굉장히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학과별로 한 3만 원, 평균적으로 한 3만 원 정도 이렇게 지원을 해드렸고 그거를 가지고 이제 다양한 활동들을 했던 사례를 좀 더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 앞에 건 아까 부처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셔서 그냥 읽어보시라고 참고 자료로 넣어놓은 거고요. 이거는 아까 전에 말씀드린 저희가 경험 협력 탐구생들 진단할 때 진단 지표를 만들었던 지표입니다. 그래서 이 지표를 통해서 학생들을 수준을 좀 진단을 했었고요. 이거를 여기에 올려놓은 이유는 뭐냐면 교수님들, 학생들이 이걸로 수준 진단을 한다는 거는 결국에는 우리가 만든 수업이 얘는 이 문항들을 고려해서 만들어지면 이 수준이 높아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학생들의 이 점수가 높게 나오려면 이 지표들을 만족하기 위해서 수업을 어떻게 설계하면 좋을까라는 것을 좀 고민해 보시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넣어주는 거고요.